금일은 불일 불교대학 인문학 외부 특강일입니다. 금일 특강을 해주실 진중권 교수님은 전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겸임 교수를 지내셨으며 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. 저서로는 진중권의 서양미술사,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, 치유의 인문학, 한국인, 우리는 누구인가, 이미지 인문학, 미학 오디세이 등 아주 다수가 있으며 정말이지 모시기 매우 어려웠습니다. 금일 특강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집안이 목사 집안입니다. 외가친가 다 목사예요. 그런데 또 제 아내는 또 스님 딸이에요. 일본에 아내가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 진종이라는 거기가 있는데 그 진종의 스님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이제 아내랑 같이 교회 가고 일본에 가면 이제 아내랑 같이 절에서 같이 또 예불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는 너는 보험이 2개가 들어져 있다.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거나 아니면 극락 가니까 너 2개 다 배워라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원래 사실 오늘은 이제 예술에 관한 얘기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난감하긴 한데요. 사실은 강연 나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. 사회 얘기,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좀 잘 안 하고 대개는 문화에 관한 얘기들만 주로 합니다. 예술이나 문화에 관한 제 전문에 관한 얘기만 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요청이 있으니까 가볍게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걱정스러운 측면도 좀 요즘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. 얼마 전에 큰일이 있었죠. 우리 탄핵 사태가 있었고요. 지금 사실 저도 이번 정권 이전에 두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탄압이라면 탄압을 좀 받았는데 학교 잘리고 근데 심지어는 저 구속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. 억지로 트집 잡아서 구속도 시키려고 했었고 이런 거 겪었는데 제 철학은 그래요.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, 사람이. 그런데 제 철학은 뭐냐면 적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. 그들로 하여금 야구르게 만드는 거다. 그래서 저는 학교를 잘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필리핀에 가가지고 택시 비행사가 되려고요. 그래서 비행학교에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이러다가 2년쯤 지나니까 동양대에서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와가지고 교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좀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, 종교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태도 있잖아요. 뭐가 바뀌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다 돌려주리라. 이런 것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정이잖아요.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축구 감독 차범근 선수 있죠. 그분의 강연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.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한테 내가 감명을 못 받았는데 그게 완전 졸거든요. 졸거나 또 많은 교회 또 목사님들이 또 이상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. 그러면 그냥 성경책을 안 듣고 나는 그냥 바로 그냥 성경책 읽을래. 성경책을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분한테서 아주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독일에 갔을 때 아시아인이잖아요. 근데 축구를 너무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했던 거예요. 독일 선수들이. 그래서 이렇게 파울을 많이 했대요. 태클을 많이 하고 불필요하게 막 태클 걸고 그래가지고 부상을 많이 당했답니다. 축구 선수한테 부상당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경기 감각이 좀 올라오면 그냥 바로 또 태클 당해가지고 부상당하고 하는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특히 이제 태클 심하게 하는 놈들 있잖아요. 저놈한테 나도 똑같이 해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. 근데 그걸 참았다 그러더라고요. 참고 꾹 참았다 그러더라고요.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
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수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라고 참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복수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복수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. 왜냐? 그렇게 자기한테 심하게 태클을 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심하게 태클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또 태클 당한 거예요. 그래서 오래 선수 생활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내가 복수를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.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느낀 바가 있었죠. 그래서 저런 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.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. 우리가 징어가 징어를 낳고 징어가 징어를 낳고 이러는데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사회에 징어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. 자, 처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.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가장 큰 건 아마도 탄핵 국면이었을 겁니다. 박근혜 탄핵 국면이었고 그걸 겪으면서 저 굉장히 뿌듯했어요.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겠지만 특히 그 민주주의 의식은 정말 어떤 세계 어느 곳에 내가도 부끄러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.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것보다는 왜 극우파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 비민주적인 오히려 이런 억압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미국만 봐도 그렇잖아요. 대통령이 좀 이상하죠. 내가 저걸 딱 보고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딱 뽑히는 걸 보고 그때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대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 그러면 모범이 어디였습니까? 미국이었잖아요. 근데 저 미국이란 나라에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구나 이걸 딱 보고 별거 아니구나. 역으로 뒤집히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게 촛불 집회 때 주말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왔잖아요.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폭력 사태 하나도 없었죠. 심지어는 시민들이 뭐냐면 끝나고 나면 다 길거리 청소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.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?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 5년 전, 6년 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에서 난리 난 거 아시죠? 그때 어떤 일들이 오지?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죠. 좀 전쟁터가 나고 예멘 난리가 났잖아요. 완전 폭력 사태, 유혈 사태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는데도 뭡니까? 유혈이라는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너무나 평화롭게 아름답게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행사가 되게끔 그리고 아이들까지 조그만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고생들까지 대학생들까지 모든 연령들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참여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분노하면서 동시에 즐거워하는 놀면서 싸우는 이런 아주 모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.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 순간.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. 그래서 생각보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지지율이 지금 1년 지났는데도 60% 넘고 70%만 가까이 되잖아요.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게 대통령이 잘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난 두 정권이 좀 지나치게 못한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웬만큼만 해도 정말 다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넥타이 풀고 커피만 마셔도 막 칭찬받잖아요. 커피만 마셔도 칭찬받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그 모든 사회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합니다. 하나가 농경사회예요. 농사짓는 사회. 또 하나가 산업사회입니다. 그러니까 막 공장에서 막 물건 찍어내고 이러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화 사회예요. 정보화 사회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회예요. 정보화 사회입니다.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 그러면 100몇 년 전이에요. 산업혁명 이전이잖아요.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는 19세기 중반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요.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는 1950년대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등장하는 1950년대부터 서양 사람들은 이미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. 굉장히 오래가 돼 있죠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세대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압축 성장을 했죠.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가 한 가족 안에 있어요. 한 가족 안에 있습니다. 할아버지 세대는 농경사회예요. 우리 어머니도 농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? 그렇죠. 굉장히 오래됐죠. 근데 가물면은 걱정을 해요.
가뭄이 들면 걱정, 농사 어떻게 되냐, 모내기 어떻게 하냐. 아니, 그 농촌 떠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저희 세대죠. 저희보다 좀 많은 세대는 산업화 세대입니다. 산업화 세대고,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, 얘들은 다 정보화 세대예요.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? 농경사회하고, 산업사회하고, 정보화사회, 세 세대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.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개 보면 투표 성향을 보게 되면 어때요? 진보와 보수가 뭘로 바뀌냐면은 뭐 가진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이별로 되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농경사회에 있다가 산업사회를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 얼마나 그 충격적입니까? 옛날에 생산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계로 찍어낼 때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. 그 놀라운 산업 생산력에 대한 경외감이 뭐로 나타나냐면 박정희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게 누구로 나타나냐면 김일성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북한의 산업화는 김일성이 했고 남한의 산업화는 누가 한 거예요? 박정희가 한 거죠. 이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는 386 세대잖아요. 우리 세대는 6.25의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화의 체험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광주죠, 광주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.25를 못 입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광주를 못 입는 거잖아요. 이런 세대가 있었던 거고.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게 되면 아직도 산업상의 이걸 흔적을 갖고 있었던,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앞에 정도였던 두 개의 정권을 지지했던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제대로 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이 저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긴 하지만 또 하긴 했잖아요. 그렇죠? 분명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당히 성공적인 산업화를 한 건 사실입니다. 물론 독재를 했죠. 그렇죠?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정권은 모든 걸 국가 주도의 경제였잖아요.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뭐예요? 시장 주도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작동합니다. 국가 주도가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 잘 작동하던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. 경제가 좀 삐끗거리죠. 그리고 그게 바로 정치적인 불안으로 나타납니다. 그게 뭐냐면 부마 사태예요. 처음에 나타난 게 부마 사태고 그 다음에는 광주입니다.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걷고 누가 등장하냐면 전두환이 등장했죠. 전두환은 정말 못된 놈인데, 나쁜 놈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한 건 있습니다. 뭐냐면은 국가 주도의 경제를 시장 위주의 경제로 해준 거예요.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전두환은 무식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를 몰라요.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놓은 겁니다. 근데 그게 오히려 굉장한 선택이었던 거예요.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. 전두환 때 뭐가 사라졌냐면 통행금지 사라졌어요. 그렇죠? 전두환 때 굉장히 자율화가 된 겁니다. 전두환 때 굉장히 자율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3S 정책이라고 해서 스크린, 섹스, 스포츠. 지금 프로 구단이 다 그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모든 걸 시장한테 맡겨놓은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전두환 때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해요. 또 3조 호황이라고 해서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두환이 경제는 풀어줬는데 정치가 억압적이었죠. 이게 매치가 돼야 안 돼요. 안 됩니다.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60항쟁으로 터진 겁니다. 그래서 그게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노태우가 된 거죠. 그 이후에는. 근데 노태우도 별로 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 반공주의 의식을 많이 약화시켰어요. 소련하고 수교했잖아요. 그리고 북방 정책했죠.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코미디 풍자의 소재로 삼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렇죠. 뭐 그런 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노태우는 그래도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에요.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냐면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데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과제를 갖다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.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.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어요? 지식기반 경제라는 말 기억나세요, 여러분?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상품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뭘 생산해요?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. 상품은 물리적인 속성이 있죠. 근데 지식은 있어요, 없어요? 무형이죠. 예. 그게 바로 정보화사회입니다. 정보화사회는 실제로 뭐예요?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지는 비물질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텔레비전 하나 샀거든요. 30만 원짜리면 살 수 있는 건데 130만 원 주고 샀어요.
우리나라 S그룹에서 만든 텔레비전이거든요. 왜 샀느냐? 예뻐서. 그걸 딱 보니까 텔레비전 샀는데 그걸 한번 보고 나니까 비싸요. 그래서 넘겨놨죠. 근데 다른 걸 싼 걸 찾는데 도저히 눈에 안 차는 거예요. 결국 그걸 썼습니다. 샀어요. 생각해보세요. 원래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내가 100만 원 더 줬잖아요. 왜 준 거예요? 예뻐서. 소위 어떻게 보면 그 비물질적인 거잖아요. 디자인 이런 거잖아요.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한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고, 이제는 경제가 뭘로 간다? 한마디로 뭐냐면 지식 기반 경제가 정보를 생산해야 된다.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했냐면 벤처 붐이 일어날 거야. 그쵸? 한참 벤처 붐이 일어나고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벤처했던 놈들이 10명 중에 9명 도둑놈이거든요. 다. 나라 또 떼먹는 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은 거예요. 그 중에 하나가 남아서 한국이 그 후로 10년 동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종자를 만든 거죠.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. 지금 네이버니 뭐 다음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 뭐 서점이니 이게 다 그때 만들어지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거고.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부분뿐 아니라 정치적인 민주화도 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죠. 아마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잡다가 공인하는 인터넷 대통령이에요. 그러면 인터넷 없었으면 대통령 못 될 뿐입니다.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케네디예요. 그때 케네디하고 존슨하고 붙었잖아요. 근데 재밌게도 라디오로 대통령 토론을 들은 사람들은 존슨이 이겼다고 생각했대요. 근데 텔레비전으로 본 사람들은 누가 이겼냐? 케네디가 이겼다고 생각해요. 케네디 잘생겼잖아요. 그렇죠?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그 전까지는 다 라디오로 그걸 들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본 겁니다. 텔레비전 덕분에 이제 케네디가 됐잖아요. 근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덕분에 대통령 된 분이 누구냐? 노무현 대통령이에요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한계가 있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은 솔직히 뭡니까? 민주화를 했지만 그분 스스로 당 운영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았어요. 절대로. 그쵸?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죠. 그래서 당 운영은 그냥 한마디로 카리스마인데 내가 가! 내일 꽂는 이런 거였잖아요. 그런데 그걸 허물고 사회를 그 정보와 인터넷 세대에 맞는 그 평등한 수평적 소통 관계로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계급장되고 검사, 평검사랑 토론하던 거 기억나세요? 어느 나라도 없는 거잖아요. 감히 대통령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. 그때 검사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굴었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상상도 못하죠, 지금 생각하면. 그 정도로 수평했던 겁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권위를 없애다 보니까 권위주의를 없애다 보니까 권위마저 좀 사라졌어요.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. 뭐만 잘 안 되면 다 이게 노무현 탓이야. 그래서 대통령 씹는 게 국민 스포츠가 됐다. 라는 말도 하고, 심지어는 뭐냐면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당하가 당한 적 있죠. 명왕성이. 그때 뭐라 하냐면 아니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되도록 노무현 정권은 뭐 한 거야.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한은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권위가 무너졌지만 앞으로 뒤집어 보면 권위주의가 무너진 거거든요. 우리가 그 대통령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. 그쵸? 정말 그때처럼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고 그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정말 아무 말이나 마구마구 해도 됐던 시대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. 그때 참 좋았죠. 근데 이제 그분이 아직 가시고,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고,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거 아주 성공적으로 맞춘 겁니다. 근데 경제도 정보화사회에 맞게끔 바꿨죠. 그 다음에 정치 부분도 민주화했죠.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소통관계도 굉장히 수평한 소통으로 만들었죠. 그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,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CP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. 아, 옛날하고 애들이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. 옛날에 CP가 있으면 PD들 대장이잖아요. 옛날에 그랬대요. 야, 너 절로 가. 그럼 예, 알았습니다. 복창하고 갔대요. 근데 요즘은 애들 부서 배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, 여러분들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1지방, 2지방, 3지방 써내세요. 그래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그래서 배치를 하잖아요. 그럼 와서 뭐 따진대요. 막.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탄하는 게, 아니 우리 때는 옛날에 뭐 까라면 까는 거지 하고 당했다가 위로 당했다가 요즘엔 아이들한테 당한다. 우리가 끼어있는 세대라서 그만큼 쉽게 말하면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 수평한 관계가 있죠. 막 퍼져가고 있었어요. 그게 그때 계속 퍼져갔으면 조효나 갑질 이런 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후에 좀 뭐가 됐느냐? 갑자기 정권이 딱 등장했는데 그냥 박근혜 정권이 등장한 거예요. 아니,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거죠. 저는 이명박 정권도 잘할 줄 알았어, 처음에는. 왜냐면은
이분이 실용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 이념보다는 사업했기 때문에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념 같은 거 안 따지잖아요. 돈만 벌면 땡기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, 실제로 그 서울 시내 보면은 왜 중앙차선제 있잖아요. 중앙차선제. 버스 다니는, 버스 전용 차로지.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좌파적 정책이잖아요. 근데 그걸 보수주의자들 그걸 딱 채택하더라고요. 그래서, 저한테도 국정 운영을 잘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는데, 아유, 딱 들어오자마자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. 마인드가 뭐냐면은, 딱 70년대 초반 마인드예요. 그러니까 박정희식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. 근데 우리 사회는 바로 산업사, 그러니까 농경사회, 산업사회에서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? 정보화 사회로 가 있었죠. 정보화 사회로 가 있었는데 이걸 또다시 어디로 돌리는 거야? 산업사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나세요? 747 공약? 7% 성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불가능하죠. 왜? 우리나라가 7% 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베트남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럼 돼요. 고도 성장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인도나 중국이나 아니 베트남처럼. 근데 우리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, 이미.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갖다 한 거죠. 그 다음에 자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. 옛날에 그랬잖아요. 그냥 공사판 벌리면은 나랏돈 따라가지고, 박정희 시기예요, 그게. 공사판, 나랏돈 풀어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사람들 와서 막 삽질도 하고 이러면 거기 또 그 사람들 매일 식당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경제가 산다 이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문합하겠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문화가 아니라 그게 결국 뭐가 된 겁니까? 4대강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돈 풀어가지고 건설, 경기에서 공부를 치면은 경기가 살아날 거다 했는데 정작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. 옛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. 70년대는 그 강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삽질하고 이랬잖아요. 지금 딱 4대강 공사장 딱 가자면 뭐가 있냐. 포크레인 한 대 있어요. 거기 뭐 한반집이고 이거 있을 때. 그 22조가 누구한테 들어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썩어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걸 갖게 된 거죠.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.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냐. 촛불 집회에 너무 된 것 같아요. 처음에 딱 와가지고 광우병 촛불 집회가 됐죠. 그때가 참 좋을 때가 뭐냐면 정권은 처음에 출범하면 기대감이 있어서 정권 때 대충 한 50%, 60% 나오거든요, 지지율이. 그런데 그때 10% 나왔잖아요. 굉장히 타격이 큰 겁니다. 1년 내내 10%대였거든요. 왜냐? 대한민국은 5년이에요. 5년 단임제인데 그 중에서 사실 2년쯤 되잖아요. 1, 2, 3년까지는 좀 더 통치할 수 있고 나머지 2년째는 내임덕이에요, 이미. 그때쯤 되면 다른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대통령과 거리 선긋기를 합니다. 심지어 대통령 보고 막 탈당하라고 그러고 그러죠. 실제로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그 1년을 날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뭐랄까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촛불 집회를 본 겁니다. 근데 어떤 발상이냐면은 산업사회 시대의 발상인 거예요. 여러분,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동원됐을까요?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왔을까요? 자발적으로 나왔죠. 그걸 못 믿는 거예요, 이 사람은. 대중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동원된 거예요. 항상 그 박정희 씨로 생각하는 겁니다. 박정희 땐 그랬죠. 판단은 누가 해요? 박정희가 하고. 국민은 자기들이 머리고 국민들 수족이다. 시키는 대로 해. 까면 까는 것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얘들 대중들이 움직였는데 뭔가 움직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다 완전히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. 이걸 국민들이 참을 수 있을까요? 못 참은 겁니다.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. 그게 이제 분노로 터져나온 게 그 작년, 재작년에 촛불 집회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선 거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은 왠지 잘하는 것 같아요.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남북 관계도 지금 벌써 변해가고 있고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적폐청산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이른바 나라가 정상화가 되는 거죠. 근데 마지막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경제예요. 경제. 아시겠죠? 근데 경제는 이거 대통령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보세요.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.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.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식으로 국가에서 뭘 해가지고 뭐 명령을 하게 되면 재벌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이런 시대가 아닌 거죠.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, 민간 기업이 뭐랄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 정도지. 그다음에 감시하는 것, 공정거래가 일어날수록 감시하는 것 정도지. 뭐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주거나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그걸 국가가 해줄 수 있다고 굳게 믿잖아요, 그렇죠? 굳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에서 겪는 문제들을 겪는 겁니다. 이른바 실업 문제라든지
특히 젊은 층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권의 그 성공을 바라지만은 상당 부분 아마 앞으로 좀 고생을 할 겁니다. 왜냐? 그렇잖아요. 처음엔 사람들이 민주화를 바라다가도 정작 민주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?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. 그때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돌아가니까 사상 처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반가워하고 거기다 평가를 해주지만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되면은 그거 그냥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. 적폐청산도 지금이니까 막 박수를 받지만 어느 정도 나라가 정상화되잖아요. 뭐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잖아요. 그렇게 되면 박수를 못 받아요. 그때 딱 떠오르는 문제는 뭐예요? 경제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정권이 이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굉장히 아마 고생도 좀 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.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. 특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때는 분노할 대상이 있었거든요. 우리 때는 그냥 간단하다. 그냥 전두환이에요. 이 나쁜 놈 그냥. 모든 게 전두환이야. 저는 경제 순진했거든요. 그때 저 전두환하고 노태우만 없으면 나라가 다 잘 될 것 같고 이 대한민국 모든 병폐가 다 전두환하고 얘들만 없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었죠.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뭐였느냐?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회 곳곳에 새끼 전두환하고 새끼 노태우들이 있더라고요. 대학원에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. 그거를. 그 권력이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노태우 전두환이 하는 일을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하고 있어요. 학생들한테. 그걸 처음 깨달았고 와 저는 굉장히 순진했었죠. 근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우리는 다 분노의 대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모든 대학생들이 다 돌 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요즘 애들은 상대가 누구냐 기업이잖아요. 기업에서는 뭐라냐 탄압을 안 합니다. 옛날에는 정권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잖아요. 정권에서 뭐라 그럽니까? 딱 닭장터에 집어넣잖아요. 그뭐 끌려가면서 그래도 뭐가 뭐 닭에 모가지니 비틀어도 새벽은 언데이 뭐 이러면서 끌려가면 포문에도 잡을 수 있는데 기업은 그거 아니에요. 딱 기업을 비판하잖아요.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 오지 마 이거예요. 그냥. 뭐라고 할 수 있나요? 할 수 없는 거죠.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요즘 뭐냐면은 그 에코붐이라 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아이들이에요.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많잖아요. 그들이 또 애를 낳았으니까 또 그렇게 나온 애들이 많잖아요. 걔들이 갑자기 다 쏟아져 들어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자리가 젊은 일자리들이 부족한 겁니다. 더군다나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자가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한 20-30%였어요.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나와서 애들이 대학에 오는 비율이 70%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, 우리나라 사회가 고졸자의 70%한테 대졸자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사회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잉, 너무나 많이 학력을 쌓은 거죠. 그러니까 낮춰서 가야 되는데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. 왜? 내가 여태까지 이 학력을 쌓느라, 스펙을 쌓느라 들인 돈이 있잖아요. 등록금이 얼마입니까? 그게 아까워서라도 낮춰갈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사회가 그걸 못 마련해 주나요? 그러니까 거기다 뭐가 나오니까 절망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절망감들이 저는 요즘 지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섭고 불편해요. 어떤 면에서는.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.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하잖아요. 여론조사를 딱 하게 되면은 그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대답이 7대3 정도로 나오죠. 그렇죠? 7. 근데 보수가 아마 3도 안 나올 겁니다. 그렇게 나와요. 그런데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를 하잖아요. 이슈별로 여론조사를 해요.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 문제라든지 뭐 난민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보수 사회예요. 진짜 진보적인 사람이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7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실제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지만 걔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잖아요.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원래 이 보수적인 건데 워낙 한국 대한민국 보수가 말도 안 되니까 얘들이 갖고 있는 보수성을 못 받아내는 겁니다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요즘 여혐이라는 거죠. 여성 혐오 있잖아요. 조금 요번에도 워마드 이런 거 나왔잖아요.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내가 놀라는 게 뭐냐, 우리 때보다도 더해요, 의식이. 우리 때는 최소한 운동권이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은 있었거든요.
실제로 평등하지 않아서 우리도 몰랐어요. 그게 뭘 의미하는지.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.